원래는 빅데이터 연구원장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지금 서울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설립 공동 준비위원장입니다. 제가 첫 번째 연사가 된 건 아무래도 이 행사에 큰 제목을 잡는데 제가 좀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Human Centered AI와 Industry 4.0 오늘 강연자 중에 이 독일의 그 강소기업 미틀스트란트라고 있죠. 그 데스마의 CEO가 이 크리스찬 데커라는 분이 오셨는데 나중에 아주 훌륭한 강연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해 독일 그 연방 정부의 그 경제 에너지부 가 주관하는 인더스트리 4.0 컨퍼런스에서 우리 저도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때 이 크리스찬 데커 우리 CEO께서 인더스트리 4.0의 사례를 아주 정말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모시자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오늘로부터 약 3년 6개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는 한 3일만 지나면 다 새로 기억이 없어지는 그런 나라여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3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16년 3월 달. 맞습니다. 그때 딱 3년 6개월 전에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줬죠. 알파고라는 그런 이 소프트웨어가 AI 소프트웨어가 우리 이세돌 구단을 이겼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그 AI가 중요하다 그런 정말 그 뜨거운 그런 AI에 대한 뜨거운 열기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면 냉정하게 돌이켜 보시면 그동안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이 그 알파고를 만든 구글의 딥마인드가 런던에 있습니다. 그 런던에 가서 보고 느낀 건, 그 사이에 이 구글의 딥마인드는 더 이상 알파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AI의 이 어떤 기본이 되는 연구를 세계에서 이끌어가고 있다. 여러분, 알파고를 만들 때 딥마인드의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추측으로 수십 명이었습니다. 지금 지금 그 딥마인드의 인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딥마인드의 인력이 1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박사,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라는 연구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400명이에요. 저는 대학원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이 대학원에 교수를 모셔오기가 힘듭니다. 교수 15분을 모시는데 그 400명 중에 제가 한 몇 명이라도 모셔올 수 있으면 저는 정말 행복하게 생각할 텐데요. 그러니까 지난 3년 반 동안에 과연 우리가 뭘 이루었느냐, 오늘 저는 이 행사를 통해서 그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3년 동안 뭘 이뤘으며 그럼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럼 우리가 어디다 집중을 해야 되겠느냐,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과연 제대로 하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든 디지털 레볼루션이든 어떤 말을 쓰면 AI, 휴먼 센터드 AI,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지만 그게 핵심은 뭐냐? 핵심은 죄송합니다. 이게 좀 레이저가 좀 약하군요. 핵심은 저는 세 가지의 이네이블러가 있다. 세 가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 가지 이네이블러의 기본은 뭐냐? 일어나고 있는 레볼루션의 기본은 뭐냐? 우리가 빅데이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AI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텔리전스를 구현하기 위한 알고리즘.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 이게 없으면 지금 소위 말하는 AI라는 것이 가능하냐? 이 AI라는 것은 결국 이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지금 여기 보면 massively parallel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GPU든 혹은 일반 CPU를 이 클러스를 만들어서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하는 그런 컴퓨팅 파워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어린 빅데이터를 프로세싱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AI라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테스트를 볼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그런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느냐?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우리가 정말 없는 게 뭐냐?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정말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클라우드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 한 발도 못 나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 이 분야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일 앞서가고 중국이 쫓아간 거죠. 다행히 중국 대사께서 나가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 걸 쓸 수도 없고 미국 걸 그냥 아무리 친구라 하더라도 계속 쓸 수는 없죠. 어느 날 거기서 파워만 하나 빼면, 스위치만 하나 오프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안 돌아갑니다. 반도체 산업, 화학 물질 몇 개 빼는 것 정도하고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스케일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혼자서 못하면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의 훌륭한 파트너를 찾아서 같이 해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독일 쪽에 인더스트리 4.0에 관련된 그런 분들을 좀 모시자고 하는 이유도 우리가 앞으로 독일과 좀 결론입니다. 결론, 독일과 우리가 좀 얼라이언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산업이 보완적입니다. 우리는 반도체나 이런 하드웨어 이런 쪽에 우리가 아주 강하고, 독일은 또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런 강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두 나라의 그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합치면 하나의 이코시스템을 만들어가면, 적어도 우리가 미국, 중국을 능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글로벌 마켓에서 제3의 대안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전제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Do you agree?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그 레볼루션에서 그럼 가장 5가지 그 필러, 기둥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이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기술만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의 그 큰 변화는 결국 모든 분야를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특정 분야를 도메인 엑스퍼티즈를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걸 별로 안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걸 좀 우리가 열심히 좀 해야 될 거고, 한류나 뭐 이런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글로벌하게 나가는 그런 그런 사례를 보면 다른 쪽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인재. 이 새로운 인재는 제가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재들도 지금 흔히 말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AI를 활용할 줄 알면서 또 적어도 전문가 수준으로 하면서 도메인 엑스퍼티즈를 가진 그런 인재를 키워야 된다. 그 인재는 저는 양손잡이의 인재, 앰비덱스트러스하다는 거죠. 한 손에는 데이터 사이언스, AI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다른 손에는 도메인, 자기가 학부 때 공부했던 경영학이나 경제학이나 생물학이나 의학이나 재료공학이나 이런 두 가지를 갖춘 그런 인재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내년 3월 달에 학생을 뽑기로 됐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은 학부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든 뽑아서 데이터 사이언스, AI를 트레인을 해서 이 두 가지를 다 할 줄 아는 인재를 키우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자본이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세계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정말 1번, 2번이 있으면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손정희 씨 같은 분은 한 100빌리언씩 펀드를 만들어서 그 돈으로 벤처 혹은 스타트업들의 이 재벌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꼭 그 손정희 씨 안 가더라도 우리가 아이디어가 사람과 그다음에 플랫폼만 있으면 돈은 문제가 아니다. 네 번째, 이제 정부의 정책. 정부의 정책은 뭐 우리가 규제를 맨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풀리지 않는 규제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못하면 밖에 가서 해야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세계 시장을 치고 나가는 그런 걸 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정부가 큰 컨트리뷰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건 우리나라가 적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500조 예산이 있으면 그걸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저기다 다 뿌려버리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하는 것은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중국같이 큰 나라는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프로 디지털 인더스트리얼 팔러시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나라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현 시점에서 그 전에 근본적으로 중국과 또 다른 스타일로 경쟁력을 가진 데는 미국이라고. 미국은 시장 경제를 만들어주고 원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대학에 펀딩을 해주고 사람을 키워줍니다. 그게 미국의 팔러시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 리더십이 정말 중요합니다. 리더십이 없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조직이든 현재 있는 상태를 선호합니다. 대기업들은 그걸 특히 더 그런데요. 이노베이터스 딜레마라고 하는데, 혁신을 하면 자기 시장을 오히려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그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죠.
이 그림은 제가 뭐 한 몇 년 동안 써오던 슬라이드인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제일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 빅데이터와 AI 알고리즘, 그다음 클라우드하고도 이게 합쳐진 하나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AI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AI 서비스가 돌아가면 또 거기서 데이터가 나와서 데이터가 더 리치해지고, 거기서 또 비즈니스 모델이 더 강화되고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추어스 사이클, 선순환 구조를 누구나 추구합니다.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면 남들이 쫓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AI는 여기서 자동화를 시켜줍니다. 예전에 이 서비스를 만들 때는 일일이 코딩을 했어야 했어요. 근데 요즘 소프트웨어 2.0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2.0은 코딩의 양을 확 줄이고 데이터를 잘 모으고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AI의 그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자동적으로 모델이 업데이트되도록 해주면 아주 적은 양의 코딩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그 모델이 서비스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확 단축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크리티컬한 테크놀로지가 빅데이터를 인제션하고 분석하고 학습하고 또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 그다음에 AI 칩스, 이런 것들이 다 기본이 되는 아주 펀더멘털한 그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 한동안 미국이 앞서간다고 했었죠. 근데 중국이 아주 빠른 속도로 캐치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 화웨이라는 회사는 저기 있는 밑에 있는 거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회사가. 트럼프가 좋아할 리가 없죠. 이 하드웨어가, 우리는 이제 AI를 이야기할 때 알고리즘만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밑에서부터 칩부터 이 위에 서비스까지 엔투엔드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처음에 가능하게 된 것도 엔비디아라는 그런 회사 때문에 가능해졌는데, 엔비디아 생각해 보시면 그 PC 게임용 PC에 들어간 GPU를 만들던 회사였어요. 근데 갑자기 AI 회사가 됐어요. AI 플랫폼 하드웨어, 특히 하드웨어 플랫폼 회사가 됐어요. 근데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 실리콘밸리에서 스탠포드라는 데와 아주 타이트한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스탠포드에서 핵심이 된 프로페서를 리크루트를 해서 그분을 CTO로 칩 사이언티스트로 눌러 앉히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딥러닝 시대가 오니까 시장을 그냥 선점하게 된 거죠. 이분 그 빌 달리라는 분은 지난해 12월 달에 서울대학에 오셔가지고 6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근데 이분은 슈퍼컴퓨팅 쪽에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저기 젠슨 황이라는 이분이, 죄송합니다. 이제 다음 코멘트가 따라왔는데요. 젠슨 황이라는 그 엔비디아의 CEO 처음에는 스탠포드에서 한 90년대 초반에 석사를 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스탠포드 대학이 이 공과대학, 그다음에 자연과학 대학의 있던 그 부지, 그 땅이 되겠죠. 거기를 완전히 재개발을 해서 새로운 사이언스 앤드 엔지니어링 캠퍼스를 짓겠다고 플랜을 세웠어요. 2000년대 한 2007, 8년에. 근데 2008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금융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금융위기가 있으니까 돈 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과감하게 자기 주머니에서 3천만 불을 내서 스탠포드 대학에 갖다 주고, 그래서 지금 스탠포드 대학에 여기 보면 육각형의 건물이 보이시는데 저게 공과대학의 헤드쿼터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가 한 3천만 불, 한 300억 정도 여러분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 앞서가는 대학의 아주 핵심 건물을 하나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딴 여담입니다만 스탠포드 대학의 그 옛날 공과대학의 중심은 터만 엔지니어링 빌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터만이라는 분은 실리콘밸리를 만든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없어지고 이제는 엔비디아 젠슨 황 센터 오브 엔지니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건물도 새로 짓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민간에 의해서 특히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과 대학이 아주 밀접하게 이 이노베이션을 만들어낸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기왕 저 AI라는 말들을 많이 나온 김에 제가 좀 AI가 뭔가 짧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AI에 대해서 상당한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런 판타지를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알아서 움직이죠? 네. 예. 지금 AI가 잘한다고 하는 것은 이 딥러닝이나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럼 딥러닝이 뭐냐? 딥러닝이라는 것은 좀 이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원래 시작은 딥러닝이 잘하는 게 뭐냐면 영상을 인식한다든지, 그러니까 recognition을 잘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걸 recognition을 해서 번역을 쉽게 해줘. 예를 들면 영어가 들어왔는데 중국어로 번역을 해준다. 이걸 잘합니다. 그래서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아주 잘하는데 그 메커니즘이 뭐냐 하면 이제 이 슬라이드는 제가 이제 스탠포드의 페이페이 리라는 지금 스탠포드 휴먼 센터드 AI의 공동 디렉터입니다. 컴퓨터 비전 쪽에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왜 유명해졌냐면 또 왜 스탠포드 교수가 됐냐면 사람들의 이 인지,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perception, visual intelligence는 한 1000개 정도의 카테고리를 우리가 바로바로 인식할 수 있는 그 능력이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전에 논문이 뭐라고 했냐면 한 3000개 정도, 사람은 한 3000개 정도의 그 카테고리를 바로바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 연구한 논문이 있었죠.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이미지넷이라는 그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약 한 140만 이미지를 한 1000개의 카테고리로 나눈 거예요. 1000개의 레이블로 우리가 흔히 말하면 분류를 한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데이터가 딱 들어가면 바로 이거는 고양이다, 이건 빨간 자동차다, 이건 뭐 트럭이다, 기차다, 이건 사람이다, 이건 동양인이다, 이런 걸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든 겁니다. 그게 딥러닝입니다. 근데 딥러닝은 뭐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이런 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는 네트워크 있고, 이건 이제 하드웨어에서 요즘 아주 빠르게 연산되도록 해줍니다. 이런 내용으로 되는데 문제는 중간중간에 펑션들이 있어요. 함수, 수학적 함수들이 우리가 최적화 하기 위한 함수들이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걸로 인텔리전스를, 우리가 사람 수준의 인텔리전스를 100%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학적 함수로 인텔리전스가 구현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AI의 아주 AI의 시작을 했던 4명 중에 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AI 전문가였기도 하고 그런 분인데요. 저분이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때 그 유명한 일이 뭐냐면 이 컨트리뷰션이 bounded rationality라는 개념을 냈어요. bounded rationality. 그러니까 rational한 behavior를 우리가 bound, 사람만큼의 어떤 그런 인텔리전스를 구현할 수는 거의 힘들다. 항상 그 artificial한 그런 이 어떤 implementation에 의해서 우리가 그 바운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AI도 옛날의 AI보다는 훨씬 브로드하게 많은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컨트리뷰션이 많이 나왔지만 아주 정말 사람 수준의 AI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Human Centered AI 요즘 나온 개념은 뭐 제가 8월 중순에는 서울대학교의 총장님을 모시고 버클리와 스탠포드의 데이터 사이언스 AI, 특히 Human Centered AI 공동 디렉터, 그리고 또 뭐 총장님들 이렇게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코멘트도 들었는데, 결국 저는 뭐 제가 인위적으로 저 큰 바운드는 사람과 소사이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만 나온 AI는 아티피셜한 거기 때문에 제가 좀 극단적으로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이렇게 그렸지만 저보다는 훨씬 더 사람에게 가까워졌죠. 옛날에 비해서는. 그런 AI가 있을 때 어떻게 휴먼과 소사이티 안에서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느냐,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느냐, 그런 쪽으로 지금 일종의 이제 최근에 시작된 바람이라고 할까요? 무브먼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시점을 좀 바꿔서 클라우드를 제가 이야기했는데, 클라우드와 더불어서 요즘 엣지의 컴퓨팅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물론 엣지 컴퓨팅 이야기는 많이 나왔지만 요즘 AI가 들어간 엣지 컴퓨팅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구글 코랄 보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150불짜리입니다. 시장에서 그냥 누구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네모로 되어 있는 또 그거는 한 40불 정도면 또 살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저기 동그라미로 제가 표시해 놓은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은 게 이거 잘 워킹을 안 하네요. 카메라입니다. 저 마우스보다도 작은 AI 칩이 내장된 카메라로, 그런 거 이제 150불밖에 안 하니까 방에다 뭐 한 8개쯤 깔아도 얼마입니까? 한 1200불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로 여러 가지 재밌는 걸 할 수가 있죠. 저 가격은 점점 내려가고 저 모듈의 파워는 점점 올라갈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 8월 달에도 저쪽에 임플리멘테이션하는 팀과 찾아가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 칩의 파워가 100배까지 올라가는 것을 지금 자기네들 로드맵에 넣어놨고, 그다음에 저 칩이 지금 하나가 있는데 8개까지 들어가는 또 기판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지금 앞으로 내놓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AI가 이제는 이제 여기저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회가 사는 그런 서라운딩에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휴먼 센터드 AI라는 것도 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텔리전스가 여기저기 분산이 되니까 뭐 그렇게 많은 그런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 무슨 솔루션을 만들 거냐,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엄청난 비즈니스 어퍼튜니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스마트 팩토리에서 쓸 수도 있는 거고, 병원에서 환자 아주
그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는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데도 쓸 수 있는 거고 등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칩이 꼭 칩을 구글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한 40여 개 이상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AI 반도체 한다고 해서 뭐 돈을 얼마나 아까 1조 5천억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좀 늦었습니다. 우리는. 근데 칩만 만들면 안 돼요. 소프트웨어 스택이 있어요. 그래서 구글의 칩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글이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그다음에 그 AI 소프트웨어 스택이 있기 때문에 구글은 앞으로 계속 저는 이 부분에서 리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을 이제 많이 썼기 때문에 좀 빨리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 변화는 첫째 이제 이게 모든 분야에 지금 적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패권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그 패권의 중심은 지금 미국과 중국입니다. 워낙 그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각 분야의 경계를 지금 부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은 당연히 모든 산업에 다 적용이 되지만 대학의 학문도 이게 모든 학문의 지금 베이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요즘 대학에서 연구를 한 다음에 창업을 하면 그 창업한 걸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빠르게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을 못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회사를 금방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 창업 성공률이 되게 높아졌어요. 단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안에서만 안 되고 글로벌 무대에 나가서 존재감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클라우드 이런 디지털 플랫폼이 없으면 크게 보면 국가의 안보도 지금 주권도 지금 위협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첫 번째가 플랫폼이었고 두 번째가 인재였습니다. 인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대학도 지금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미국이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미국이 이런 대학 교육의 변화를 막 시작을 했는데 거기도 어렵습니다. 대학이라는 데 변화하기 힘든 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수가 한 번 되면 30년을 하는데 평균만 잡아도 15년 아닙니까? 15년 남은 사람들이 변화를 그렇게 잘 하겠어요? 그게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대학의 변화를 주문한 데가 어디냐? 미국의 민간재단이라는 거죠. 지금 무어 재단과 슬론 재단이 2012년에 돈을 3,800만 불을 만들어서 우리가 한 3개 대학 정도를 지원할 테니까 제안서를 내라. 앞으로 데이터 시대에 대학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제가 놀란 건 이걸 미국에서 정부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민간재단이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개념이 재정립이 되고 이 데이터 사이언스가 모든 학문에 영향을 미치니 우리가 교육 체계도 바꿔야 된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그런 실험을 다 했고 그 세 개 대학이 어디냐면 버클리 그리고 요즘 시애틀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잠 못 드는 이 시티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이텍의 시티입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 때문에 시애틀에 있는 유니버시티 워싱턴 그리고 뉴욕에 있는 NYU는 왜 됐냐면 그 NYU를 이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럿쿤이라는 아까 그 컴퓨터 비전의 AI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NYU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실험이 다 한 차례 지나갔고 이제는 이제 확산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과학공학의학한림원에서 보고서를 작년에 냈어요. 이 데이터 사이언스는 누구한테나 가르쳐야 되는 거다. 이 데이터 사이언스가 뭐냐? AI하고 차이가 뭐냐?
AI가 데이터 사이언스의 일부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모델하고 저장하고 또 학습하고 솔루션을 만들고, 학습한다는 건 AI를 적용하는 거죠. 솔루션을 만들고 다시 또 데이터를 선순환시키는 이 전체를 다루는 것을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버클리는 한 학기에 1학년 1학기 과목입니다. 혹은 1학년 2학기에 들을 수도 있는데 데이터 사이언스의 기초라는 과목에 1,500명이 수강 신청을 합니다. 강의실이 없었어. 저기 이 버클리라는 대학도 주립대학이기 때문에 서울대학하고 비슷합니다. 강의실이 없어가지고 그냥 한 군데 다 이제 넣었는데도 다 1,500명이 못 들어가겠죠. 가능하면 강의실에 오지 말고 알아서 좀 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도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를, 서울대학교가 빅데이터 연구원을 2014년에 세웠는데 같은 시기에 시작을 했고요. 서울대학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가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소한 최근에 휴먼 센터드 AI라는 그 연구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두 개가 존재하는 거죠. 왜 두 개가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뭐 각각은 이제 책임지는 사람들은 뭐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전 총장이 하는 말씀은 이게 커버하는 분야가 너무 많아서 한 리더십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다, 대학에서.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끄는 팀과 휴먼 센터드 AI를 이끄는 팀이 두 개를 지금 운영을 한다. 스탠포드의 팔러시는. 버클리는 하나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버클리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끄는 사람은 부총장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서울대학교도 그래서 이제 미국에 선도하는 대학에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을 해서 이번에 그러니까 Data Science and AI for Everyone이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내년 3월달에 학생을 뽑습니다. 이번에 기존에 뭐 AI 대학원이라는 말하고 자꾸 이제 비교를 하는데, 뭐 AI 대학원이라는 그 말도 사실은 과기부에서 그런 플랜을 만들도록 제가 이제 좀 자극을 줬고요. 그래서 이 과기부의 AI 프로그램은, AI 대학원 프로그램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대학원, 서울대학교의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은 교육부에서 정식 교수 티오를 새로 받아서 교육부가 참 좋은 일을 한번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이제 조금 이야기를 바꿔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세상이 더 이상 근데 플랫하지가 않다. 옛날에 The World is Flat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플랫하지가 않아요. 인위적으로 플랫이 깨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눠지는데 우리는 뭘 할 거냐? 그러니까 미국의 힘, 우리는 미국의 그 인적으로 미국에 가까워요. 그래서 미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 특히 실리콘밸리 제가 뭐 지나가겠습니다. 실리콘밸리에 대해서는. 근데 중국은 그 경쟁력이 뭐냐면 이분은 알리바바의 첫 CTO를 했던 분인데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제로 투 원을 잘하고 차이나는 원 투 한드레드를 잘한다. 그러니까 약간 미국 사람들이 듣기에는 되게 좀 불편한 그런 이야기인데 뭐 실제로 지금까지 좀 그런 면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새로운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걸 만드는 그런 교육은 못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저기 한 슬라이드가 빠졌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민간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세계적으로 지금 이노베이션이 민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간 자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손정희 씨가 만든 비전 펀드도 그런 거고, 시애틀에 가면 돌아가신 그 폴 알렌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더가 만든 알렌 인스티튜트가 있어요. 그게 AI도 있고 브레인 사이언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남긴 돈이 26 빌리언 US 달러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돈으로 이런 연구소를 운영을 하는데, 워싱턴 대학 안에도 많은 기부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거와 별도로 밖에 연구소를 만들어서 그 연구소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또 시장에 맞는 수준의 사람들을 들여오게, 시장에 맞는 급여로 사람들을 들여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민간 연구원이 필요하다. 정부 출연 연구원, 정부 출연 프로젝트로 우리가 혁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거의 우리가 지금 세츄레이션에 와요. 아까 제가 영국이 지금 나라가 그렇게 엉망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영국의 그 딥마인드가 1000명의 인재를 모았다는 것은 엄청난 국력을 지금 확보한 겁니다. 그 데미스 허사빗이라는 그 딥마인드의 파운더는 정말 영국 관점에서는 애국자죠. 우리나라에는 1000명, 그러니까 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질문을 드렸는데 3년 6개월 전에 알파고로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흔들렸지만 그동안 우리가 축적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 축적이라 하면 어디서 일어나야 하냐면 사람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이 우리가 축적된 게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이제 막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딥마인드 보십시오. 그 몇십 명에서 지금 1000명이 됐어요. 엄청난 그런 파워를 우리가 영국이 축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 우리가 그래도 리딩하는 포지션에 있는 한국과 중국은 좀 워낙 스트롱하니까, 그 다음에 유럽에 또 우리와 보완적인 어떤 테크놀로지, 또 여러 가지 또 컬처럴리 또 서로 비슷한 그런 독일이 좀 먼저 협력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